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재미난 책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청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며칠 전에 작고하신 세계적 소설가죠. 밀란 쿤데라. 아, 7월인가 아마 7월 11일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저희들이 일당백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가벼움. 맞아요. 5부에 걸쳐서 했죠. 아, 그랬나요? 네. 네. 근데 또 이게 이제 고인이 되고 하셨으니까 또 밀란 쿤데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예. 특히 한국에서 워낙 밀란 쿤데라 또 인기가 높았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1980년대 프랑스에서는 밀란 쿤데라를 읽고 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90년대는 이 한국에서 쿤데라를 읽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죠. 네. 그래서 민음사에서 밀란 쿤데라 전집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에 못지않은 소설이 바로 밀란 쿤데라가 처음 펴낸 장편 소설 농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이게 첫 장편 소설이에요? 네. 아. 조크죠, 농담. 워낙 유명한 책이기도 한데. 네. 아, 제가 이걸 왜 안 읽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읽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있잖아요. 아, 네. 그거를 한 5번 시도 만에 읽고 네. 완독했다 즐거워했는데 이거는 시도하다가 좀 어렵다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근데 농담이 생각보다 그거보다는 더 예, 읽기 쉽죠. 예, 읽기 쉽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농담이라든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요거에 바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워밍업을 하자면 네. 그 우스운 사랑들이라고 일종의 이 단편 소설 모음집이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제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우스운 사람들, 농담. 네. 그래서 사실 맞습니다. 밀란 쿤데라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밀란 쿤데라 평생의 문학적 주제가 네. 가벼움, 웃음, 농담, 그러니까 좀 시극적이다 이런 말을, 코미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밀란 쿤데라가 체코 제2의 도시가 브루노인데 거기서 1929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45년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체코의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고 그때 대학을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그 20대 시절을 공산당원,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또 공산당에서 축출되기도 하고 다시 또 공산당에 입당했다가 다시 쫓겨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 같은 경우가 좀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사회주의가 내건 구호가 아주 시리어스하다, 좀 심각하고 진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반발이 또 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 그렇게 당신들이 조국과 민족, 혁명, 노동 이런 걸 외치는데 그런 거 외치면서 실제로는 그게 사실 뭐라고 할까, 그걸 키치라고 본 거죠. 전형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위선적이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이제 코미디, 희극이라는 게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에게는 사자의 이빨이 없기 때문에 코미디, 웃음을 통해 가지고 그걸 깨물 수 있다는 거죠. 웃음으로 깨물어 버린다는 거죠. 사자의 이빨처럼 현실을.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희극의 비전을 그래서 가벼운 것,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 아니냐. 결국 이제 무겁게 자꾸 세상을 억누르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돼. 이런 획일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모든 것을 정치로 환원시키는 그런 전체주의에 대항해가지고 이 사람은 좀 가벼움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벼움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페이소스가 깔려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벼움 속에는 결국 무조건적인 가벼움이 아니라 결국은 이 가벼움과 무거움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균형을 잡아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는 말이 가볍다고 사람도 가벼운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지나치게 그 진지함으로 이렇게 강요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좀 반대표를 던지신 그런 차원의 작가라고 좀 보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희극적인 걸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들 있잖아요. 뭔가 진지한 사람들을 좀 우스꽝스럽게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뭡니까? 흔히 말하는 분변, 흔히 말하는 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방귀, 그리고 성, 섹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농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주 잘 버무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특히 여성
페미니즘 같은 시각에서 보면 아니 맨날 여성을 옷을 벗기고 맨날 뭐 여자들은 뭐 이런 식으로 좀 가혹하게 다룬다 이러는데 그 다른 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전체를 다 코미디로 보는데 이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좀 일종의 환상들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여인, 여자는 이래야 될. 이거를 어떻게 보면 환상을 부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여성들을 그렇게 코미디에 어떤 그 극화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좀 옹호해 주시는 분들도 있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일당백 밀란 쿤데라의 농담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일단 뭐 밀란 쿤데라는 사실 저희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도 아마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긴 했을 텐데 어떻게 바로 뭐 그럼 책으로 좀 들어갑니까? 잠깐만 좀 그래도 얘기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세계적인 작가가 된 것에는 시대적인 배경도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1968년 프라하의 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 체코 출신 작가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이 뜨거워졌고 그래서 이제 밀란 쿤데라는 1975년에 이제 결국 프랑스 파리에서 살기 시작했던 거죠. 체코를 떠나가지고. 그 누가 작가가 대통령 됐다고 하지 바질라파 않았어요? 하벨 맞습니다. 그 두 명이 다 이제 그 당시 1968년 프라하의 봄이 되었을 때 두 명 다 아주 유명한 예술가들이었죠. 그 밀란 쿤데라도 일종의 영화 학교, 그 영화 아카데미 교수를 하고 있었고 하벨도 뭐 워낙 체코를 대표하는 극작가였는데 그 이제 소련 탱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부체크가 소련에 끌려가서 6일 동안 끌려간 거예요.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끌려가서 굉장히 모욕당하고. 그렇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헝가리의 임네너지 같은 경우는 56년에 그랬다가 처형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연설을 하는데 30초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뭐 말을 하다가 이게 진짜 여러 가지 감정과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이 모욕과 여러 가지를 참아야 되고 소련군의 진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이런 안 그러면 줄단 나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워낙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 명 다 하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로 이제 프라하의 봄이 끊기고 나서 하벨이 한 일은 맥주 공장에서 맥주통을 열심히 굴렸다고 그러고 공장에서 일을 했고 밀란 쿤데라의 직업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교수하다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소위 어무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밀란 쿤데라의 아버지가 피아니스트였고, 피아니스트요? 음악 학자였거든요. 그리고 쿤데라도 워낙 음악적인 재능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즈 클럽 종업원을 했다고 하죠. 40대? 그때 30대 이제 그쵸 30대 후반. 우리 나이로 40이네요. 재즈 클럽에서 알바하신 거예요? 그 직장이죠 뭐 직업이 된 거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아까 아시다시피 이제 75년 프랑스로 망명을 했고, 근데 그래서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 사람은 밀란 쿤데라 하면 우리 뭐 영화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우리 영화 제목은 프라하의 봄으로 붙여졌지 않습니까? 다니엘 데이 루이스하고 줄리엣 비노시, 레나 올린. 그러니까 그럴 만큼 프라하의 봄하고 무조건 연결되니까 자꾸 이 사람의 소설을 정치 소설, 이 사람하고 정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걸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키치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키치. 그러니까 키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것.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뭐 진지하지만 실제로는 그죠 하나의 어떤 그것들을 뭔가 현실을 감추고 있는 것 이런 거를 그렇게 봤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장 키치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정치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뭡니까? 우리 삶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거죠.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인간이라든지 사건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은데 정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환원시켜 버린다는 거죠. 하나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진실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너 누구 편이야? 너 이 편이야 저 편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편을 가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전선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키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 소설을 가지고 이거는 프라하의 봄의 정치 소설 이런 걸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호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그 유명한 소설 우리 했습니다만 동물농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도 이 사람은 되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동물농장 하면 우리가 이제 스탈린 치하에 당시 소련의 정말 그 억압적인 전체주의 체제를 고발했다 이렇게 보는데 마찬가지 논리 이런 거죠. 소설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뭐 정치하고 다르잖아요. 정치나 선전선동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면을 이렇게도 보여주고 또 사회 면도 보여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여기가 아무리 전체주의 사회의 어떤 이런 것들을 고발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사회가 범하는 정치 선동의 일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이런 소설을 썼더라도 이 소설도 전체주의 사회를 고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썼기 때문에 그건 좋은 소설이 아니라고 본다. 이 사람 입장에서 결국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어떤 것들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설은 그 자체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로 뭔가 획일화시키고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정답이고 이걸 되게 싫어했던 거죠. 물론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바로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도 하나의 기치가 되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제 결국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사람 그 밀란 쿤데라가 부고를 알리는 기사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가 마지막으로 몸을 누인 침대에 까미의 페스트가 한 권 놓여 있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뭐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정답이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는 게 바로 까미의 생각이거든요. 알베르 까미의 생각. 그러니까 알베르 까미가 그 이방인과 페스트를 통해서 보여준 게 그런 거란 말이죠. 항상 뭔가 적이라 하더라도 균형 잡히고 대등해야 된다 이거죠. 같은 조건의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럴 때 그 조건으로 나는 나의 목숨을 내놓을 태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성립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까미 페스트가 좀 더 이제 발전합니다만, 그러니까 까미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그 부역했던 독일을 부역했던 그 프랑스 지식인과 학자들 막 처형하자, 뭐 처벌하자 이럴 때 까미가 처음엔 찬성하거든요. 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가 뭐 며칠 안 가서 마음을 바꿔요. 정말 내가 고민을 했지만 까미가 내세운 게 이런 거거든요. 정의가 실현돼야 되지만 정의가 너무 준엄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정의가 실현돼야 되지만 너무 준엄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가 단두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화해를 해야 되지만 화해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를 해가 자 지금까지 너의 죄는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그래 우리 다 화해해야 되잖아. 우리가 한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해가 면죄부를 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뭐냐 할 때 그러니까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의 딱 이거를 가지고 이것은 정의니까 단두대에 다 올려야 돼. 이것은 화해한 거니까 면죄부. 이렇게 양도 일도 양단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와중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바로 밀란 쿤데라하고 알베르 까미는 아주 그 쿤데라는 까미의 그 계보를 잇는 유럽의 그 어떤 소설 지형에서 그 하나의 어떤 후계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정의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아주. 저는 너무 밀란 씨를 좋아해요. 예전에 그 머리 가발 밀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한참 그 누굽니까 이덕화 씨가 많이 성공했던 그 가발 있잖아요. 하이모. 그 전에가 아마 유명한 게 밀란이었을 겁니다. 가발 이름이 밀란이에요. 밀란이 한때 뭐 신문 광고로 전면 광고도 많이 했었고 굉장히 유명했는데 여튼 저는 이 밀란 씨의 생각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약간 좀 요 모양 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단두대가 되는 사회고 화해는 면죄부가 되는 이런. 그러니 화해도 하기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정의를 실현하자고 다 죽자하자 달려들고 물론 그게 정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양이 요즘 또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농담이라는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참 삶은 여러 다양한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막 접근하는 것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뭐 지난 시간에 그 날씨가 바꾼 세계사 이런 걸 들여다봤습니다만 네. 사실 뭐 역사의 어떤 법칙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실 또 보면 아주 우연적인 요소랄까 어떤 개인의 성격적인 뭐 이런 것들이 결부돼 가지고 사실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온 게 역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너무 막 엄숙하고 진지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거짓이 돼 버리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살아가자. 우리 모든 것들을 이제 전략하고 내핍하고 조국이 잘 되기 위해 모든 걸 다 바치자. 자, 그렇게 하면 그 오래 갑니까 이거죠. 결국 사람은 그걸 못 견디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말만 내세우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거짓이 돼버리잖아요. 기치라는 게 바로 그런 위선적인 거짓. 그걸 사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네. 이것만이 진실이야라고 보여주는 게 사실은 기치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싫어했던 우리 밀란 쿤데라의 농담, 제목도 농담입니다. 네, 조크입니다. 네. 조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총 이제 7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7개 장으로.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책은. 근데 책은 아주 술술 잘 읽힙니다. 읽기서는 안 넘어간다. 어려워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밀란 쿤데라 소설이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뱀도 그렇고 이 소설도 그렇고 초반이 초반도 그렇고 이게 소설에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에세이 같은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작중 화자들의 입을 빌려 가지고 자기 이제 에세이 같은 걸 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때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든 소설이라는 거는 뭐냐? 소설은 생각이다라는 쪽에 가깝거든요. 소설이 단순한 이야기다. 소설이 묘사다 하는 것보다 묘사는 물론 잘합니다만 소설은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다 보면 그게 좀 이제 우리가 기존의 줄거리 중심에 익숙한 입장에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7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농담. 네. 무슨 농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결국 뭐 7개의 장인데 이 각각의 이 뭐 장마다 그 화자가 나로 나와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인공은 이제 30대 중반의 루드비크라는 남자하고 그 사람이 이제 가장 주된 인물이죠. 네. 근데 이 루드비크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그 당시는 한창 이제 1948, 9년 한창 이제 사회주의, 스탈린주의 이런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시대, 그 엄숙한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농담 한마디 잘못했다가 인생이 완전히 그냥 뒤바뀌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래 약간 밀란 쿤데라의 자전적인 성격도 좀 들어가 있어요. 밀란 kun데라도 워낙 농담도 좋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 때 공산당에 들어갔다가 쫓겨난 과정에 또 이런 것들하고 엮여 있다고 하거든요. 약간 이제 반자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농담 같잖아요. 아니 세상에 농담 한마디 했다고 문장 3줄짜리 한번 여자친구한테 편지 잘못 썼다가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공산당과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산에 가서 5년간 광산 광부지를 하는 거예요. 그 농담이 허용되지 않는 농담이었나 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금 혁명의 낙관주의, 건전한 정신 그리고 국제 그 뭡니까 공산주의 아버지 스탈린 대원수를 이렇게 희화화한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말 그대로 사상범이 돼버린 거죠. 정치범이. 농담인데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생 유전을 겪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농담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다시 대학에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소에 자리를 잡았는데 과학자 연구원으로 나와요. 근데 우연히 어떤 기회에 자기 연구소에 어떤 라디오 방송국에 언론이 취재를 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그 파멸의 운명으로 몰아넣은 그 당시 학생 대표쯤 되겠죠. 학생위원장의 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할 때가 왔다 된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을 유혹해가지고 이 부인하고 잠자리를 가져가지고 얘의 이제 부인을 내가 능욕하면 내가 복수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딱 이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막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농담 같이 되는 거죠. 그 농담 한마디에서 인생이 그렇게 인생 유전을 겪게 된 것도 농담이고
그렇게 해서 뭐 이루어지는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참 인생을 결정하는 게 정말 진지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농담 같은 일들로 바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이건 꼭 정치적으로 볼 건 아니고 참 인간 삶의 아주 오묘한 그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네,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말하고 나서 말에 진심을 담고 뻥이야라고 하든지 농담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그 말에 뼈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농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이제 밑에 깔렸는데 그런 경우들을 친구들하고 자주 좀 하는 모양이에요. 아니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책에서 지금 했던 그 농담도 사실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고 했지만 그 말에 뭐 뼈가 있다든지 뭐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농담이 괜히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뭐 평소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야기를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내 의식에서 이렇게 좀 걸러서 뭔가 이렇게 좀 채로 한번 친 다음에 나온 것이 아마 그 농담일 거라 분명히 아마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메시지에 무언가는 이제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프로이드 심리학적으로 모든 농담과 말 실수와 그리고 우리가 착각했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소원하던 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잡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환원되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도 환원이잖아요. 자, 네가 농담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너의 이루어지지 못한 욕망이 이렇게 나온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해보하듯이 분석에 들어가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거든요. 특히나 그게 정치로 환원돼 버리면 야, 네가 지금 그 말 한 거는 평소에 누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이런 뭐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은 평소에 어느 막 이래버리면 미치는 거죠, 사람이. 아니, 나는 본래 이 색깔 좋아하는 그런 거 없어. 너는 지금 이 당을 좋아해. 야, 그럼 미치는 거죠. 벌써 막 뒷골 땡기죠. 근데 그런 게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아요. 뭐라고 이제 한마디 하면 야, 그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인데 너 그 말 쓰는 거 보니까 넌 그거구나. 그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모든 걸 정치로 환원시켜버리는 거.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규정, 낙인을 찍는 거. 그게 전체주의죠. 근데 그걸 전체주의가 아니라 가장 발전된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왜냐면 이제 각 개개인이 판단하고 뭐 이러니까 대의가 잘 반영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그것만한 민주주의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적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책 안으로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부를 보면 이제 그 주인공 루드빅이 15년 만에 이제 고향 모라비아 지방에 있는 고향 도시로 돌아오거든요. 다른 데 있다가 그 프라하에 있다가 모라비아 자기 이제 어릴 때 고향이죠. 모라비아 같은 경우 체코를 찾아보니까 그 모라비아 지방은 본래 체코의 동부 쪽이에요. 동부 쪽이고 프라하는 바로 체코의 이제 약간의 북쪽에 프라하 지어져 있더라고요. 체코 프라하 혹시 가보셨어요? 저 못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는데 가려면 또 한번 환전해야 되겠네. 환전? 환전해야죠. 유로로 환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유트랜스퍼 집으로 환전 한번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름부터 일단 집으로 환전이잖아요. 집으로? 집으로 뭐가 오죠? 집으로. 그러니까 내가 환전 신청을 이 홈페이지라든지 앱을 통해서 하고 대신 나는 집에서 편안하게 환전된 돈을 받는 겁니다.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은행 가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환율 조건도 좋고요. 기존의 그 환율 수수료에 대비해서는 거의 90% 가까이도 이렇게 좀 우대 환율을 적용해 준다고 하니까 환율 조건도 좋고 그다음에 아주 편하게 뭐 내가 집에서 받아도 되고 은행 가려면 또 은행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하지만 요즘에 은행 가면 사람 정말 많거든요. 사람도 많고 점점 은행 지점들도 줄이니까 그래서 집에서 혹은 뭐 회사에서 아니면 편의점 CU 편의점을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 가까운 데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니까 바쁜 일상에서 은행 방문하지 마시고 총 10종 10가지 종류의 외환을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 웬만한 나라들은 다 됩니다. 뭐 유로, 달러,
저 엔화, 뭐 위안화 다 되니까 편하게 집에서 환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8월 31일까지요. 또 이벤트도 해서 행운의 $2. 오. $2짜리 왜 되게 예, 막 신기하게 지갑에 넣고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2까지 증정을 하는 지금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환전할 일이 있으실 때는 유트랜스퍼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요. 바로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는 편안하게 환전의 전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전의 전환. 네. 우리 정 프로님 한 1억 환전했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농담. 이게 농담입니다. 웃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부끄럽네요. 네. 여기서 웃었어야 일인데 네. 살짝 당황을 해버렸네요. 네. 자, 유트랜스퍼 집으로 환전하실 때는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체코의 프라하 그리고 다른 도시 이름이 뭐였죠? 모라비아 지방인데. 모라비아. 네. 아까 말씀드린 체코를 보니까 이게 뭐 남부 쪽에 아까 브루노 그 쿤데라 태어난 곳은 남부 쪽이고, 그러니까 보헤미아 지방은 바로 이제 프라하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방이고, 모라비아 지방하면 동쪽 지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이제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 고향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자기 엄마도 이제 무덤에 묻혀 있고, 이제 친구도 뭐 거의 뭐 만난 친구도 없고. 근데 왜 이제 이렇게 찾아왔냐면, 결국 젊은 시절에 자기를 당과 대학에서 쫓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당시 그 대학 학생위원장, 학생회장 제마넥이라는 친구의 부인이죠. 그 부인 헬레나를 유혹해가지고 헬레나가 여기 출장하러 이쪽 동네 온다니까 나도 뭐 내 고향이다 해가지고 그럼 거기서 우리 만나자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인을 유혹해가지고 친구의 부인을 유혹해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다 그 미션을 띄고 온 거란 말이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간 거예요. 네. 친구 부인을 어떻게든 유혹해가지고. 어머.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15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 운명은 왜 이렇게 바뀌었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나중에 나옵니다만 항상 그 마음속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주는 동기도 사랑이 아니라 증오가 깔려 있는 거죠. 증오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요, 참 우리가 소설이 허구지 않습니까? 허구인데 이 허구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거, 현실성을 가지는 게 그 디테일한 묘사가 뛰어나야지 우리가 확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 보고 있으면 자 그러면 이 복수의 장소가 되는 이 호텔 방을 생각했단 말이죠. 네. 근데 당시에 이 소설이 1965년에 이제 완성이 되어가지고 출판은 67년에 됐거든요. 네. 2년 동안 막 금열하고 부딪혀가지고 싸움하다가 그래도 한자도 안 고치고 67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시기예요. 한 60년대 바로 그 정도 시기인데 그때 이제 나름 사회주의 체코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호텔방이 왔는데 이 호텔방이 사랑의 공간으로는 너무나 부적당한 거예요. 왜 부적당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침대가 중요하잖아요. 침대를 딱 앉아 보니까 침대가 푹 내려앉아서 해먹이나 무덤 속에 누운 것만 같아서 이 침대에 누구와 함께 눕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너무 푹 내려앉으니까 이걸 도대체 과연 여기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이 룸에 앉아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와 목소리가 다 들려온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집을 나간 페트라는 아이에 대해서 이제 여자가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결국 아이를 그 아줌마가 망쳤어. 클라라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다음에 문을 따고 옆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계속 이제 남자가 한숨 쉬는 소리 그러면서 이번에 클라라에게 단단히 내가 한 소리 할 거야 라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일어섰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여기서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대목의 디테일 묘사가 밀란 쿤데라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건 진짜 현실 일같이 확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있는. 네네. 네. 자,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사랑에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디서 찾아야 되지 생각하다가 갑자기 한 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도시에 자기가 예전에 그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병원에
취직을 시켜준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 바로 코스트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코스트카가 생각이 나가지고 맞아 이 사람도 자유로운 거 좋아하고 이랬으니까 분명히 자기 혼자 살고 있을 거야 생각해가지고 코스트카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코스트카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코스트카를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오랜만이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결국 이제 내일 오후에 당신 원룸을 좀 빌릴 수 있느냐? 빌려주겠다. 어차피 나는 지금부터 애인을 만나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코스트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빌려주고 그래서 뭐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뭐 자유를 좋아하느냐? 네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아까 나온 주인공 루드빅 같은 경우는 그건 나는 이제 여자들을 많이 쫓아다녀야 되니까 자유가 필요하고 코스트카 같은 경우는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나오죠.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자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러면 뭐 열쇠 주고 할 테니 지금 뭐 하고 싶은 일 있냐? 이발을 하고 싶다. 이발 좀 머리를 다듬고 싶다. 아 그러면 내가 아는 이발소에 아주 그 머리 잘 다듬는 여자 이발사가 있다면서 이발소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발소에 가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여자 이발사한테 뭐라 말하고 이 사람이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발을 한 거죠. 네. 그래 이발을 하면서 우연히 이제 그 여자 이발사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이제 이 루드빅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15년간 찾아 헤맸던 그 첫사랑의 여인 바로 루치에가 바로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발사로? 이발사로. 근데 자기가 이제 못 알아본 거죠. 이 사람이 왜냐하면 얼굴도 많이 변한 것 같고 네. 목소리도 너무 걸걸하고 상스럽게 변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정말 세월이 남긴 그 흔적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 탈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탈의 두 눈동자는 여전히 루치에였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루치에는 자기를 전혀 알아보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걸 바라볼 때 참 이렇게 나오죠. 진짜 그렇게 내가 광부와 군인 생활할 때 열렬히 사랑했던 루치에를 보게 되다니. 그러니까 마치 그 순간이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죽음처럼 갑자기,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딱 이래 왔단 말이죠. 그런데 참 이런 말을 재미있게 말을 해요. 이 세월 동안 시간은 그녀의 진짜 윤곽을 가리는 가면을 새겨놓았던 것이다. 그녀의 그 본 모습을 가리는 가면을 얼굴에 놨어요. 가면으로 이제 얼굴은 칠해져 있는 거다 이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 루치에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네. 근데 이 루치에라는 사람을 그렇게 15년간 나는 완전히 그리고 참 혼자 마마리를 했는데 아무것도 진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지금 알겠구나. 그 15년 만에 그렇게 그리고 맨날 생각을 했는데도 못 알아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때 사랑했던 여인의 얼굴이 맞는지 내가 머뭇머뭇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참으로 비정하게 이를 데 없는 사실 아닌가 이거죠.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게 15년간 나는 루치에 하고 있었는데 막상 만났는데 사실 이 여자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긴가민가 했으니까 정말 네. 비정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치르고 나왔는데도 전혀 그 루치에도 지금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이거 한다고 바빠가지고 막 그냥 돈 받고 그냥 하니까 서로 전혀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루치에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못했죠. 그냥 그때는 긴가민가 하고 이런 생각만 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바로 그 여자 이발사를 소개해준 코스트카에게 전화를 한 거죠. 네. 그 혹시 여자 이발사 이름이 루치에가 아니냐 하니까 어떻게 아냐고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맞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네. 이 대목이 또 좋아요. 저녁을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조금 더 걷기 위해 호텔을 나섰다.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15년 만에 첫사랑을 조우를 했지만 이건 정말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그 착잡해지는 마음들이 이 정말 식욕도 잃게 하고 그 호텔을 나서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있다. 잃어버린 뭔가 사랑을 이제 뭐냐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찾아가는 느낌이 있죠. 그 해밍웨이에 우리가 했습니다만 무교자릴 거라 마지막 대목도 그렇죠. 자기 사랑하는 그 여인 캐서린이 아이를 낳다가 죽고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 그 바라보다가 이 사람은 이제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건너가지고 호텔의 불빛 사라지는 걸 나오는데
그런 어떤 이별이랄까 재해라는 것들을 이 호텔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참 묘사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주인공도 집이 좀 없었을 것 같은데 부동산을 소유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조각 투자를 통해서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루센트 블록의 소유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조각 투자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마치 기업 생각하실 때랑 비슷합니다. 주식 살 때 삼성전자를 내가 한 번에 살 수 없잖아요. 그 회사의 일부를 쪼개서 사는 거잖아요. 그 주식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사실 뭐 하나 사고 파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조각 투자라는 방식이 최근 들어 각광을 좀 받고 있고 5,000원 단위로 다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 투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임대 수익이 생기면 그 해당 부동산에 임대 수익이 생기면 월로 배당을 계속 해주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나중에 팔게 돼도 그 매각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부동산에 입점된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할인도 해준대요. 우와. 내 집주인이니까. 아 진짜요? 조각이지만 나도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하는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 소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6일까지 가입하고 추천인 코드에 일당백 추천 코드에 일당백을 입력해 주시면 투자 지원금 또 5,000원도 함께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부동산 조각 투자 만약에 하실 거라면 소유를 통해서 한번 소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유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들 꼼꼼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1부가 이렇게 끝나고 2부는 이제 헬레나가 화제로 등장합니다. 네. 바로 지금 같이 서로 바람을 피워야 되는 간통상대 헬레나의 이제 입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름도 약간 간통상대인 느낌이에요. 헬레나가? 네. 왜? 헬레나가 무슨 잘못이 있어? 모르겠어요. 그 느낌이. 아니 근데 이 헬레나가 이 농담에서 이 헬레나 이름이 유명했죠. 네. 약간 헬렐레 느낌인가? 아니요. 맞습니다. 아니 약간 여신 느낌 뭔가 이름에서 그래?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걸 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헬레나 그렇죠 말로 헬레나니까 그래서 바로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보면 헬레나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여자를 설명할 때 흐물흐물한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흐물흐물? 나이가 들어서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성적인 유혹에 언제든지 나는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흐물흐물한 느낌을 주는 걸로 나와요. 헬레나가 맞나 봐요. 네. 헬레나가 이제 화자로 등장합니다. 네. 자, 그 헬레나는 이런 거죠. 자, 다음 날 나는 모라비아에서 출장을 가가지고 그를 만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루드빅을. 루드빅을 만났는데 이제 바람 필 거다 생각하면서 지금 남편 그 파벨 그 제마네하고 결혼한 가정을 한번 해상하는 거죠. 바람 피기 전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편하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생각하는 거죠. 그 사실 헬레나도 아주 그 지방의 중산층 출신으로 오로지 공부밖에 몰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이 여자의 성장기를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해요. 현실의 삶은 일곱 장벽 저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공부를 하고 있고 현실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복잡 다단하고 서로 뭡니까 승강이하고 신랑이하고 아기다툼하는 거는 7장벽 너머에. 왜 7이에요? 그만큼 집의 가정 환경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벽이 7개나 있는 거예요. 보호막이 7개나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헬레나는 아주 그렇게 그 정말 유복하게 자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전혀 뭐 그런 고민 없이 자란 사람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프라하에 대학을 와가지고 파벨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대학의 사회주의 학생 위원장을 했고 회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파벨 그는 나의 젊음, 프라하, 대학, 기숙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었다는 거죠. 그는 나의 젊음이었고 그는 나의 대학이었고 그는 나의 프라하였고 그는 나의 기숙사였다. 그는 나의 삶 모든 것이었다. 나의 청춘 모든 것이었다. 요걸로 딱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편은
하고 정말 그때 같이 서로 이제 뭐라고 할까 학생 운동 그 사회주의 운동가 부부였다 이거죠. 네. 그리고 커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항상 강연을 나갈 때 우리 새로운 시대의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다 없애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광장이라는 소설에 나오지만 광장으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된다. 밀실은 사라져야 된다. 개인의 사적 공간은 사라지고 다 우리는 광장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적 인간형이었죠.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 당시는 개인주의, 개성, 자유, 자율, 취향 이런 건 제일 이제 타도돼야 될 부르주아지의 문화다는 거죠. 네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돼야 된다. 자,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그걸 외쳤던 남편이 세월이 흐르면서는 그때 동지들이 내 사생활을 너무나 존중하지 않았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할까요? 여기 하여튼 읽어보시면 이 세목들이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당시에 헬레나가 이 남편 파벨을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여성의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저 한 남학생의 단순한 여자친구로 만족할 여자는 하나도 없다. 파벨, 그는 의문 없고 편하기만 한 그 관계에 익숙해져서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다. 남자는 모두 어느 정도 이기적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지키고 여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보존하는 것은 여자의 몫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반여성적이다 비판을 좀 많이 받는 거죠. 그런 비판을 좀 받는 거죠. 남자들은 어떻게든 그냥 여자 한번 누워볼까 생각만 하는 인간들인데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스쳐갈 수도 있고 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여성들 입장에서는 여성 독자 입장에 불편한 건 사실일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키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담적인 거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우리는 사회주의 이상을 불타는 이상을 말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피부 껍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 말이죠. 우리 얼굴 껍질 하나에 아무리 우리 같은 동지가 되어서 우리 같이 혁명을 합시다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얼굴이 좀 예쁘고 피부가 좋으면 좋겠다라는 게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니까 키치죠 사실은. 그거를 야유하고 있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같은 사회주의 동지라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좀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이런 사람 좋아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부부 사이가 근데 원만하지 않은 거죠. 예전에 참 그 학생회장들 보면 인물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선거할 때 그렇게. 네, 선거할 때 보면 물론 이제 뭐 사상적으로 얼마나 잘 무장돼 있느냐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미지도 꽤 중요했던 것 같다. 대학생 때 학생회장 오빠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인물이랑 일단 상관없이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일단 그 위치 자체가 네. 그런 것도 있죠. 그게 바로 우스운 농담들에 나오거든요. 우스운 사랑들에 여기 보면 하벨 박사라고 이 사람이 진짜 소문난 바람둥인데 부인이 아주 예쁜 여배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요양을 하러 뭐 담낭염에 걸려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여자를 수작을 해도 아무도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담당 금발의 간호사도 그 마사지를 하는 마사지사도 시큰둥. 또 아주 뭡니까 거기서는 아주 말처럼 생긴 여자를 좋아한대요. 말처럼 아주 키가 크고 이런 여자도 시큰둥했는데 이제 자기 부인이 찾아왔잖아요. 부인이 찾아와갖고 이 사람하고 같이 쫙 거리를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가 부인이 하루 있다가 가고 난 다음부터 여자들이 다 이 사람한테 무조건 매달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어떻게 데이트할 수 없을까요? 바로 그런 것들. 그걸 아주 통렬하게 보여주고 있죠. 네. 바로 그런 것들. 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헬레나가 내일은 이제 루드비크를 만나가지고 이제 좀 재미있게 새로운 인생을 이제 설계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입을 옷을 뭘 입고 갈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날씬하진 않고 30대 중반이에요. 60년대 30대 중반입니다. 날씬하지 않고 내가 주름은 좀 있지만 그래도 난 젊은 여자가 갖고 있지 않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나와요. 재미있어요. 삶을 살아본 여인의 매력이 나는 갖고 있다. 그렇죠. 참 말을 재미있게. 그러니까 이 밀란 쿤데라는 그런 이제 밀란 쿤데라에 꼭 생각이라 볼 건 없어요. 대목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제 입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 세목들이 상당히 그 통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예전에 그 안톤 체호프 소설 같은 경우도 보면 아주 통찰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래. 그래도 손이 참 예쁘잖아. 그런 건 내를 못 낳았다고 하는 거야. 예쁜 사람한테는 뭐가 예쁘다는 말을 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딱 인생의 한 단면을 참 잘, 그, 체업도 뚫어보는데, 밀란 쿤데라도 그런 전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대목 한 대목마다 그런 것들이 좀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삶을 살아본 여자의 매력이 있다 이거죠. 그냥 자신 있다 이거죠. 내가 지금 좀 약간 몸이 좀 늘어지고 주름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삶을 살아본 성숙한 여인의 매력이 있다라고 이제 자신하는 거죠. 자, 사실 이제 헬레나는 당에 충견이라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당의 계단, 그만큼 철저하게 조직해서, 그러니까 당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키친 거죠. 당이 원하는 것은 나는 무조건 해야 돼. 나는 사람은 없어. 왜 자기가 없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남들한테는 그걸 강요하는 거죠. 당의 방침을 따라. 당신은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당해. 이런 식의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같이 그 동지로 시작했던 남편 파벨에게는 여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난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다. 너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오죠. 파벨이죠. 자기 남편 파벨은 환호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다 이거죠. 환호 없이는. 환호요? 네. 그냥 사람들이 와 박수 쳐주고 관심 없이는 못 산다. 지금 말로는 관종.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인기를 얻을 때 청년 시절에는 공산주의 최고입니다. 이걸로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고 새로운 사회를 우린 건설합시다. 이제 60년대 이때 벌써 이제 체코 이거 68 프라이 봄이 나기 전입니다만 이때부터 체코는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게 나와요. 지금 이제 공산주의가 비판받기 시작할 때는 또 이제 학생들 편에 또 공산주의 비판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나오죠. 예전에는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면 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가르칩니다 라고 했다가 지금은 대학에서 뭘 가르칩니까 하면 지금은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항상 메인스트림, 주류에 서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항상 누군가의 관심과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남편인 파벨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루드비크를 만났는데 루드비크가 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혹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루드비크가 자기를 유혹하니까 갑자기 멀리서 나의 젊음이 내게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에게로 내가 무너져 가고 있었다. 이 두 문장으로 딱 설명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자꾸 유혹을 하고 이러니까 잊어져 갔던 더 사라져 갔던 저 멀어져 갔던 젊음이 나에게로 걸어오는 것이 보이고 있고 내가 그에게로 무너져 가고 있었다. 이 두 문장으로 유혹에 흔들리는 여인의 마음을 딱 설명하고 있는 거죠. 멋있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라비아 취재 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나 모라비아 취재 갑니다. 이래 하니까 그거 잘 됐다. 내 고향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보기로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보기로 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 뭔가 은밀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모라비아에서 만나기로 하는 게 네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이제 네 번째 만남에서 결국 이제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게 루드빅의 의도였죠. 자, 이렇게 이제 3부가 나오는데 이제 3부는 다시 이 소설에서 가장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하거든요. 또 루드빅의 이야기예요. 루드빅의 이야기죠. 루드빅이 왜 이런 이제 인생의 곡절을 겪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드빅은 농담을 좋아했단 말이죠. 루드빅은 어떻게 보면 아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일종의 노동하는 그 노동자인데 석공이었나 하여튼 노동자인데 그 나치 때 끌려갔단 말이죠. 끌려가서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도 아주 비난한 가정 출신이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또 고모가 시집을 잘 가가지고 후원을 해줘가지고 공부를 잘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대학에 딱 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제 프라하에 대학을 와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노동자 계급 출신이죠. 그리고 그 당시 체코에서 이제 부르주아의 문화를 축출해야 되고 우리 민족 문화를 건설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 체코에서 모라비아 지방의 민요랄까 이 노래가 여러 의식이 가장 전통을 상징한다고 봤대요. 그러니까 마침 그 대학 단과대학에서 이 모라비아 출신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루드빅. 그러니까 막 루드빅을 전부 다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죠. 야, 너가 바로 그 혁명의 고향 모라비아에서 왔다지. 야, 나도 너하고 친하게 싶어. 이런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한창 20대라는 거는 치명적 나이잖아요. 한창 뭐 하나 들으면 바로 그냥 그게 확 경도되는데 네가 말이야 앞으로 이 역사를 만들어갈 주역이다. 그게 너는 앞으로의 엘리트고 너는 또 민중이고 모든 것들을 다 하니까 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도 농담을 즐기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농담을 계속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게타라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네. 1학년 여학생이 상당히 예뻤대요. 근데 마르게타의 특징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농담이 없는 거예요. 진지함 그 자체인 거야. 어떤 말을 좀 예를 들어가지고 야 뭐 그 한마디로 꾸며낸 거짓말 있잖아요. 이걸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게타한테는 진짜 농담이 1도 안 통한다 이거죠. 1도 안 통해. 근데 이 마르게타가 그 방학 때 일종의 뭐라고 할까 청년 간부 수련회 갔단 말이죠. 당 청년 간부 수련회. 네. 갔는데 이제 편지를 서로 주고 받을 거잖아요. 근데 루드빅한테 편지 올 때 너무 좋은 말만 오는 거야. 아, 나는 여기서 너무나 혁명적으로 건강해지고 있고 나는 뭐 정말 이 낙관주의, 혁명적 낙관주의를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고 우리 동지들하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즐겁고 정말 교과서대로 나오는 여인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루드빅이 좀 기분이 나쁜 거죠. 야, 나는 진짜 이 마르게타가 보고 싶어가지고 몸살이 나는데 얘는 내가 보고 싶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혁명이 너무 혁명의 한 길로 걸어가는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러니까 좀 기분이 좀 상했던 거죠. 네. 그래서 농담조로 딱 3문장을 적어 보낸 거예요. 낙관주의는 인류의 아편이다. 건전한 정신은 어리석음의 악취를 풍긴다. 트로츠키 만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다시. 낙관주의는 인류의 아편이다. 우리 보통은 아편. 종교는 인류의 아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비꼬아가지고 낙관주의. 그러니까 혁명적 낙관주의. 공산주의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반드시 공산주의 혁명은 성공한다. 네. 필연적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류의 아편이다 이거죠. 그리고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 될 겁니까? 우리 새 시대의 인간적으로.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전한 정신은 어리석음의 악취를 풍긴다. 바보다 이거죠. 건전한 게 바보들 다 됐구나. 똑똑하다는 건 비판적이어야 되고 건전하게 모든 걸 이런 건 바보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야유를 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치명적이죠. 트로츠키 만세. 트로츠키. 스탈린의 최대의 라이벌. 그래서 스탈린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 얼음도끼로 암살을 했던 그 트로츠키 만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북한에 김일성이 있는데 박헌영 만세하고 부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농담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평소 농담을 잘하고. 3문장 보냈는데 이제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당과 대학에서 축출되는 거죠. 아니, 그 편지 말미에 농담 이렇게 안 썼단 말이에요. 써도 안 될구나. 써도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아까 말했던 평소에 너의 생각이 반영된 거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야 이런 거죠. 이 엄중하고 엄혹한 시대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농담할 정신이 있냐 너는? 그렇죠. 혁명 지금 생각 안 해? 우리 박찬욱 감독님하고 응우연 작가 왔을 때 네. 바로 그 동조자도 그런 거잖아요. 농담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오로지 중요한 건 독립과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소중하잖아요. 이렇게 농담했다고 난리 나는 거잖아요.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independence and liberty니까 nothing이 제일 중요하네 라고 했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뭐야? 정체가 뭐야? 완전 막 그 사람 미치잖아요. 네네. 절대 안 통한단 말이에요. 농담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개고생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위원회에서 불러가지고 3명이 하는데 지금까지 같은 동급생 친구가 갑자기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이 책을 보면 아주 재밌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주 친하게 지낸 사람이 갑자기 확 돌변하는 거잖아요. 그 단문에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압박감이 확 드는 거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같은 당원 친구한테 상의를 하는 거죠. 야, 너 알잖아. 우리가 내가 평소 농담 좋아하고 그다음 마르게타는 별로 우리가 많이 놀려 먹었잖아.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한 거다. 야, 너는 나를 알아주지 않겠니? 좀 방법이 없을까 하니까 이 친구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너 제마네크를 찾아가 봐라 된 거야. 제마넥이라는 그 친구. 아까 말한 지금 헬레나의 남편인 나중에. 제마넥이 그 당시 대학의 당위원장, 학생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걔한테 잘할 말하면 좀 설득이 되지 않겠냐 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마넥은 자기를 되게 좋아한다 이거죠. 나는 모라비아 사람이 최고야. 모라비아 민요가 최고고.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면 얘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가지고 이제
막 설명을 업소를 하는 거죠. 아, 난 농담해서 그랬다. 제 만에 그래 한번 알아보자 어떻게 해보자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이래갖고 이제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시간이 며칠 흘러가는 거죠. 네. 그 와중에 바로 문제의 주인공 마르게타 자기가 만나게 된 거죠. 네. 마르게타 만나가지고 아 내가 너한테 뭐 고자질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건 아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 편지라는 것들이 다 이제 검열이 됐다 이거죠. 그 당시. 그래서 그걸 보고 내한테 와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내가 이제 사람들이 하다못해 제만의 그 학생위원장도 찾아와가지고 야 너 걔하고 사귀는 거 좋지 못한 선택이야 라고 말리지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친구단 말이죠. 얘가 친구인데 친구가 잘못을 저질렀던 이유만으로 친구하고 그 친구하고 이제 관계 끊어라고 이렇게 말을 듣는다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찾아왔다 이거죠. 너가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너를 먼저 떠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최근에 또 나는 소련 영화를 하나 봤다. 무슨 영화냐면 명예의 법정이라는 영화다. 남편이 뭔가 당과 혁명에 과오를 저질렀는데 그 부인이 옆에서 이 남편이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그거를 이끌어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정말 당과 대중 앞에 회개하고 혁명의 길에 동참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하고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루드빅이 보기에는 야 이거는 지금까지 자기가 이 마르게타에게 원했던 그 육체적인 몸을 진짜 그래 내 잘못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러면 이 여자가 이제 너 옆에 서 있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좋아 내가 진짜 잘못했고 과외를 범했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냥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정말 회개하겠다. 이 여자랑 잘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 여자는 그거를 지금 암시를 준 거잖아. 내가 명예법정에 봤다. 내가 너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너를 내치는 것은 옳지 못하고 너가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너 이제 너 옆에서 나는 애인이 되어주고 부인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흔히 말해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도저히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나에 대한 그 낙인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나는 이게 농담인데 내 농담을 왜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그걸 가지고 농담에 내 자신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제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죠. 아니 너 평소에 농담하고 맨날 거짓말 잘하잖아. 그럼 한 번 더 거짓말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스운 사람들을 보면 또 그게 나와요. 거기도 보면 그 대목이 나오죠. 주인공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어설프게 농담 삼아 악의 없이 뭔가를 썼는데 그게 진지하게 돼가 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큰 사건이 돼버려요. 그럴 때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 찾아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거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거짓말이었다고 해.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런 거죠. 그건 다르다 이거죠. 내가 지금까지 막 그걸 한 건 농담이었다 이거 농담. 그거는 실없는 장난이고 놀리는 거지.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거짓말은 다른 거다. 거짓말은 정말 내 자신을 속이고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밀란 쿤데라에 보면 이 가볍고 무거운 게 이렇게 항상 밸런싱이 있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가볍게 사니까 그래 농담 뭐 그래 내 잘못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말 그대로 이것은 태폐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가볍게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태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가당이 돼버리고 그 사람 삶의 인생 자체는 의미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농담할 때가 있었고 거짓말은 다른 거다. 이거를 농담한 걸 거짓말을 한 걸로 하라고 난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내 삶을 부정하는 거다. 바로 지금 루드빅이 그 순간에 마르게타의 그 권유에 대해서 진짜 한마디만 이제 하고 잘하면 그녀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참 이게 참 힘든 거 같죠. 이게 종교 재판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종교 재판이요? 종교 재판도 그렇잖아요. 일본에 예전에 그 후미에라고 자 네가 기독교인 아니야? 그러면 그 성상 이런 것들 바닥에 깔아놓고 밟아. 그것만 하면 너는 그래. 근데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넘어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도저히 또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이걸 하더라도 나는 그건 못 받아들이겠어.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실존적 선택이죠. 근데 바로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걸 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 종교재판처럼 진짜 열려요. 이제 강당에서 100명 정도 학생들하고 다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만액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한 그 네. 도움을 주겠다 했던 그 제만액이 완전히 이 사람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감동적인 숙청 연설문을 하거든요. 그 제만액이 나중에 여러 개 나옵니다만, 뭐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해졌습니다만, 예전에 그 이론과 실천에서 교수대로부터의 리포트라 해가지고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당시 체코 출신의 유명한 이제 그 푸치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체코 출신 언론인이었는데 나치에 결국 교수형을 당했거든요. 그 사람이 어쨌든 몰래 밖으로 그 써낸 메모를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부인이 편집을 해서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이 혁명의 이 봐라. 아무리 목숨을 생명을 결국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절대 배반하지 않는 뭐 이런 거였는데, 이 교수대로부터의 리포트,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수대의 비망록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가지고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자, 우리의 선배 혁명은 어땠습니까? 그 감옥에서 그 목숨을 위협받는데도 절대 나는 이 혁명의 길을 배반할 수 없다. 이런 대목인 걸 쫙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줘. 그런데 우리의 같은 대학에 있는 이 루드빅, 이 뭡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확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나이, 같은 청춘에 이렇게 조국과 민족과 노동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다 바친 사람과 이 그 동지들의 피와 그 헌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방만하게 이런 인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당에서 쫓아내자. 당에서 쫓아낸 걸로 됩니까? 학교에서도 축출해버리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있잖아. 100명이 모이는데 100여 명이 전부 다, 그때도 이게 무서운 게 무기명 투표가 아니에요. 기명 투표예요. 거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찬성한 사람 무조건, 반대한 사람 저기서, 그럼 끝나잖아요. 100명 전원이. 이게 참 무서운 게 다 자기 친구들이었고 그때까지 같은 동지인데 다 전부 다 저놈 쫓아내야 돼. 그럼 이 사람 완전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그 지금까지 그 2년간 같이 그렇게 같이 온갖 속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우리 같이 미래를 꿈꾸고 같이 현재를 놀았던 친구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 전부 다 얼굴에 철감면을 둘러쓰고 전부 다 저놈은 반혁명 분자야. 저놈은 반체제야. 저놈은 우리 지금 일본 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했던 매국노야 마듯이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학교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말 그대로 인생 유전.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데 그게 검정표지 군대예요. 이제 반혁명 분자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불평을. 그러니까 검정표지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군대 재직 훈련을 시키는데 무기는 절대 안 주는 거야. 무기 줬다가 이놈들이 믿을 수 없는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군대인데 실제로는 광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라바라는 도시가 이제 광업 도시인데 그 광산 노동자 일을 하는 거예요. 내일 가서 이제 가서 이제 탄을 캐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맞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인생이 다 끝난 게 느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우리 치면 청운의 뜻을 품고 최고의 명문대학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입을 잘못 놀렸다 이거죠. 그래서 2학년 때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강제로 저 군대를 갔는데, 군대도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라 가서 무조건 완전히 뭐 그냥 굴르기만 하고 굴고 그 다음에 계속 하루 종일 중노동을 시키는 그런 데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떻겠습니까? 진짜 이제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 와중에 이제 그도 이제 우리 치면 뭐 2주에 한 번씩 휴가를 보내주는데, 휴가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그렇고, 사람들은 여기 가서 다 뭐 여자들하고 어디 놀자 이러니까 자기 도저히 좀 그래가지고 혼자 떠돌다가 간판도 없는 극장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운명의 여인 루치에를 만나게 된 거죠. 루치에. 루치에. 네. 자기 첫사랑. 네. 그렇게 만나요. 첫사랑 만난 얘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게 정말 절망의 연속이고, 이런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런 이야기 나오죠. 내 마음속에서 그 절망의 그 피오름이 조금도 멎지 않을 그때,
계속해서 피오름이 마르지 않을 그때 루치아를 만나게 된 거죠. 참 재밌는 게 나요. 근데 루치아를 왜 좋아했냐면 루치아가 예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나를 매혹시킨 것은 그 특이한 느림 때문이었다. 느리였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모든 거조, 행동 거지, 매무새 이게 다 느렸다는 거예요. 뭔가 체념한 듯한 마음을 발산하는 그 느림, 그 웃으로 가득한 느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맞잖아요. 이게 느림이니까 이 사람이 같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스피드, 속도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 내 인생 코스라는 거. 명문대학을 가고 앞으로 뭘 하고 짝짝 이런 속도에서 근데 이 사람이 탈락해 버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은 지금 쳇바퀴 굴르듯이 살아가는데 이때 이런 사람, 현실과 역사에서 탈락한 사람을 채워준 사람은 영원히 뭔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바로 신화의 여주인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루치아를 어떻게 보면 신화의 여주. 역사와 현실의 사람이 아니라 신화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루치에게 매혹된 게 느림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신화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대목을 보면 이 좋은 대목 이런 게 나와요. 이 루치를 바라볼 때 정말 이 첫사랑의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세세한 모든 순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자, 루치를 바라볼 때 이 묘사가 이렇게 돼요. 그때 루치에가 바라보는 쪽에 무엇이 있었느냐. 조그만 여자아이가 집 계단에 꿈꾸듯 앉아있는 그 마당. 그리고 그 건물 마당 사이에 놓여있던 새창살 울타리를 나는 기억한다. 그 집 계단이 한쪽 벽에 붙어서 나있고 거기에 빈 화병 2개와 회색 냄비 하나가 놓여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채석장 바닥을 굽어보던 연기에 쌓인 태양을 나는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변에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 분위기 아우라라고 말하는 오러라는 게 다 나타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와 첫눈에 반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어 어떤 옷을 입었고 그때 그 사람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고 그때 그 사람의 손에는 어떤 책이 들려있고 그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은 어떤 옷을 이 모든 게 다 들려오는 느낌들. 이게 바로 첫사랑에 반한다는 느낌이 이런 걸로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이 세상 모두가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얘기해서 참 밀란 쿤데라는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대목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또 나중에 또 뭐 읊어주실 대목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목들 하는 거.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리고 뭐 첫 키스를 할 때 그 모든 세세한 장면들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밀란 쿤데라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라고 할까 시의 목적 있잖아요. 시라는 게 아주 빛나는 거잖아요. 그 시라는 것은 우리를 눈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를 읽는가? 왜 시의 한 구절을 기억하는가? 그것은 그게 우리를 눈부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순간을 잊히지 않는 순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한순간에 영원히 우리 말 그대로 딱 냉동돼 있는 거예요. 딱 그냥 낙인처럼 찍힌. 그게 얼마나 우리 사람 좋네요. 제가 제 친구가 이제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그 남자친구가 시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의 데이트 장면을 시로 쓴 거예요. 그걸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 한 편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야 너의 그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순간을 영원히 박제해줬다. 너무 아름답다 정말. 진짜 유명한 시가 됐거든요. 그 말씀이네요. 예, 그거 완전 공감한 것 같아요. 그게 유명해졌어요? 엄청 유명한 그 시가? 네. 그리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너무 유명해서 말하면 알 정도가 돼버려가지고. 야, 여러분도 아마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인생에 한두 번 정도 아마 있으실 텐데 그래서 언제든 다시 그 냉동된 거를 떠올리면 금방 다시 그게 이제 살아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순간들 1kg 커피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1kg 커피가 그 냉동된 여러분의 기억들을 노골노골하게 아마 녹여드릴 거예요. 향기가 제일 오래 간다잖아요. 그럼요. 네, 순간이 오래 갑니다. 첫사랑 그 샴푸 향기. 피부에서는 이렇게 나는 그 막 이 비누 요 냄새 미칩니다. 여러분도 1kg 커피의 그 커피 향기에 한번 미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되고요.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셔서 편하게 주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밀란 쿤데라의 농담이란 책 총 7장으로 되는 책 중에 현재 3장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3장도 좀 남아있는데 그 내용 포함해서 그 뒷부분을 저희가 이어진 2부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담 좋아요. 네, 재밌어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밀란 쿤데라의 농담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